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샤를 페팽 지음, 김보희 옮김, 아이템 하우스가 펴낸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입니다. 무슨 일 앞에서든 불안을 멋지게 떨쳐내고 해낼 수 있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에선 실력에서 오는 자신감은 물론이고 선택 앞에서 불확실함을 이기고 결정하는 법, 그리고 남과의 비교를 그치고 자신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신뢰하는 데서 얻어지는 진짜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멋지게 살아낼 진짜 자신감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신감 수업,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찾는 것에서 자신감이 시작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그것이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아무도 그들을 신뢰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불안에 떠는 건 당연한 일이다.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실력만 쌓는 고립된 단세포 동물이 아닌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은 불안감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동물들과 함께 성장하다가 발견된 야생아들을 생각해보자.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 야생의 아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발달 장애를 겪는다. 덫에 걸린 동물처럼 겁을 내며 말 한마디조차 배우지 못하는 야생아의 모습은 마치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나마 나은 아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봐주는 전문가들과 미약하게나마 관계를 맺으며 조금은 발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인간에 대한 애착이 결핍돼 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안심시켜주는 말과 눈빛을 건네줄 사람에게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애착이 주는 내적 안정이 결핍된 아이들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적대감을 품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가질 수 없다. 존 볼비와 보리스 시르일니크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은 2살짜리 아이가 자기 집에 온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거나 다가와 만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적 안정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착을 느끼는 상대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는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로소 교육이 성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낯선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떼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면 이제는 아이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에 마땅한 사람이 될 차례다.
가족과 양육자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발판 삼아 자신감을 가지고 도약하는 것이다. 자신감은 프로이트가 유아적 불안이라고 말하는 감정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청소년기에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성인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계획들을 실제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생애 초기에 내적 안정을 찾은 것이다. 보리스 시릴니크가 조기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내적 안정의 중요성을 여러 심리학자들도 강조한 바 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자존감과는 달리 자신감은 어떤 행동에 대한 사고방식, 의심되지만 감행할 수 있는 능력, 위험을 무릅쓰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이다. 또 다른 곳에서 모험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기 위해선 바로 이 내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신을 믿고 무언가를 감행할 수 있는 내적 안정에서 비롯된 용기는 인간을 자신감에 찬 존재로 만든다. 실력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비밀. 미국의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딸들에게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자신감을 안겨줬다. 그는 두 딸을 믿었으며 가난을 딛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감을 안겨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라켓을 쥘 수 있을 때부터 테니스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두 자매가 연습하는 모습은 그들이 살던 캘리포니아 콤프턴의 주민들도 기억할 정도였다. 자매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테니스공 카트가 놓인 코트 위에서 보내곤 했다. 심지어 콤프턴의 갱단조차 윌리엄스 자매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아무도 그들의 테니스 연습을 방해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매에게 강력한 서브와 묵직한 타구를 주무기로 하는 베이스라인 중심의 공격적인 테니스를 가르쳤다. 단 두세 번의 샷으로 점수를 따내는 공격적인 플레이는 기존의 여자 테니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고 특히 서브를 집중적으로 연습한 결과 세레나는 시속 200km의 서브 속도를 내는 최초의 여자 테니스 선수로 기록됐다. 자매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여자 프로 테니스의 세계 랭킹 1위를 차례로 차지했다. 특히 세레나는 단식 부문에서 23회, 언니인 비너스와 출전한 복식 부문에서는 12회의 그랜드 슬램을 기록하면서 통산 39회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전무후무한 최강의 선수로 자리 잡았다. 또한 세레나는 테니스 역사상 그랜드 슬램 토너먼트 결승전의 서브게임에서 매치 포인트를 따낸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런 우승을 기록했다. 이 정도의 기록을 내기 위해선 주요 토너먼트 결승전에 서브게임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실력 차이는 곧 연습의 차이. 이러한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실력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져지는 것이다.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할 때 이런 동작들은 제2의 천성이 된다. 극한의 실력이 마침내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레나 역시 실력이 결국 자신감으로 거듭난 경우다. 그렇다면 단순히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책 아웃라이어의 저자이자 미국의 일간지 뉴요커의 기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재능이란 타고나는 것이라는 논리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의 연구를 인용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럴싸한 이론을 내놓았다. 에릭슨은 베를린 뮤직 아카데미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의 커리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바이올린을 맡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가 된 이들과 바이올린 교사가 되는데 그친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에릭슨은 대상자 모두에게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총 연주 시간을 물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 바이올린 교사가 되는데 그친 이들 중 4,000시간 넘게 연주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가가 된 이들은 약 8,000시간을 연주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는 최소 1만 시간 이상을 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에릭슨은 피아노 전공생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거의 같았다. 피아노 연주가들의 총 연주 시간은 약 8,000시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 시간은 최소 1만 시간 이상이었다. 총 1만 시간, 즉 3시간씩 10년 동안 연습하지 않고 명연주가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색소폰 연주가 소니 롤린스의 화려한 즉흥 연주를 정말 좋아한다. 최근 그의 인터뷰를 보면 색소폰을 하루에 무려 17시간 동안 연주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 역시도 많은 연주와 테크닉을 연습했기에 그토록 자유로운 즉흥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위대한 음악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때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부단한 연습이다. 그러나 앤더스 에릭슨의 연구 결과를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악기 하나를 붙들고 1만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누구나 명연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만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한다. 그의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실력이 점차 몸에 배면서 마침내 자신감이 생기는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8,000시간을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1만 시간 넘게 연습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손꼽힐 수 있다. 어린 세레나 윌리엄스가 미국의 10세 이하 여자 유소년 테니스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그녀의 테니스 연습 시간은 이미 1만 시간에 도달해 있었다. 이처럼 실력을 쌓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신감이 배어 나온다. 이때 자신감은 자만이나 오만, 교만과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훈련하는 과정을 즐기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 모든 결정은 불확실하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판단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계약서를 쓸 것인지, 이사를 갈 것인지, 회사를 옮길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이 결정을 요구할 때 여기에 응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권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말 것이다.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것을 찾아내는 것. 한 젊은 여성은 꽤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재밌진 않아도 적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데다 동료들도 마음에 들고 집에서도 가까워 분명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록 꿈꿔왔던 직장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새로 제안받은 회사는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 다닌다면 분명 능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인데다 집에서도 멀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지도 모르고 월급도 지금보다 적다. 물론 잘 되면 능력을 인정받아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에게 지금 다니는 곳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준다. 열정적으로 일하진 않더라도 정신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는 위험 요소가 많은 편이다. 그녀는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도 안정과 열정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흔히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이유를 부족한 논리나 자료, 지식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저 자신감이 부족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신뢰가 없는 것이다. 결정을 내린다는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감, 즉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책임을 떠안아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이 지닌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결정은 확실한 논거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 것이나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입력한 내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즐겨야 한다. 회사를 옮기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결정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더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결정을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결정의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 오늘날 우리는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할 기회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감을 가지는데 가장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더욱 멋지고 부유하며 교양 있고 사교적인 데다 부지런하게까지 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다. 부모님 세대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상황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자신을 상처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소파에 몸을 묻고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고작해야 가까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전부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고 스타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고작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절망감을 만들어내는 마르지 않는 셈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더욱 최악인 것은 연출된 모습, 그러니까 거짓일 수 있는 타인의 모습을 나와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나 자신이 항상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교는 이렇다 할 개선책은 알려주지 않은 채 우리가 잘나지 않았다는 생각만을 주입한다. 교훈 없이 상처만을 안겨주는 것이다. 나를 평가하는 모든 것들. SNS에 보여지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그저 나의 지금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할 뿐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게시되는 삶은 손질과 보정을 거쳐 선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지금의 내 현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대부분 스스로를 향한 비수가 되고 자기애에도 상처를 입히게 마련이다.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꿈같은 삶을 쉴 새 없이 보여주는 잇걸들의 현실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패션 잡지 속 모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완전한 나의 외모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의 폭격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행도 자주 못 다니고 돈도 못 벌고 예쁜 곳에도 못 가고 잘 나가는 친구들도 없다고 말하자면 그들에 비해 뒤처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물론 이것 또한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진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매일 보고 있노라면 단 한순간의 근심이나 금방 지나갈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곧바로 그 이미지들에 압도당하고 만다.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치명적인 독은 자신감 부족의 원인이기도 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되살아나게 할 수 있을 만큼 해롭다. 형제 자매보다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는 연인에게 실현당한 일. 학교 성적이 하위권일 때의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보다 다른 사람을 추월할 때의 만족감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유일무이한 존재를 믿는 것.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모두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우리는 나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와도 같다. 사회적인 성과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려면 반드시 비슷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그 무엇과도 비슷하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인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어불성설이다. 먼저 우리 모두는 똑같이 신성한 존재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니체는 맹렬한 무신론자였는데도 단독성에 대한 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에머슨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 여기서 니체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눴다. 먼저 불완전한 존재로 사는 사람들은 지배적인 도덕이나 규범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들은 항상 가장 나은 것, 가장 적합한 것을 따르려고 한다. 반면 대담하고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표현할 줄 안다. 이들은 항상 스스로를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늘 어제,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 전의 자기 모습이다. 조금이나마 발전을 이뤘는가? 유일무이한 나의 별로부터 멀어졌는가? 아님 가까워졌는가? 조금이라도 더 나다워졌는가? 이런 질문들만이 중요하다. 아주 조금이라도 발전했다고 느낀다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두려움을 길들이는 법. 삶이 위협하는 것.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삶에 대한 신뢰를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오로지 날것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위인들도 있다. 앙투안 레리스는 지난 2015년 11월 13일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으로 아내를 잃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테러범들을 향해 편지를 써서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후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한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특별한 생명을, 내 일생의 사랑을, 내 아들의 엄마를 앗아갔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일 뿐이다. 당신들은 신을 위해서라고 하며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했지만 그 신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내 아내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는 신의 심장의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당신들에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건 당신들과 똑같이 무지에 굴복하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같은 나라의 국민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물론 나는 애통함으로 산산조각났다. 이 작은 승리는 당신들에게 양보하겠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내가 매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당신들은 결코 갈 수 없을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들과 나, 우리는 두 사람뿐이지만 이 세상에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쏟을 시간이 없다. 낮잠에서 깨어난 아들 멜빌에게 가봐야 한다. 멜빌은 이제 막 17개월이 됐고 평소처럼 밥을 먹을 것이다.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평생 동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 당신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 아이의 분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슴을 애는 듯한 이 편지는 삶이 부당하거나 무지와 증오가 기승을 부릴 때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이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 당신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것이라는 멋진 말을 남겼다. 이 수치심은 삶을 위협하는 것에게 삶이 안겨주는 것이다. 물론 싸움에서 이기지는 않았다. 힘든 순간도 회의가 들고 낙담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의 의미다. 자기 신뢰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삶이 간단하고 그 의미도 명확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굳이 신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약에 취한 테러범들이 바타클란 극장을 피로 물들이며 그의 부인과 129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앙투안 레리스는 이 또한 삶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밥을 먹고 함께 놀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대목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삶을 가장 많이 신뢰해야 할 때는 바로 삶이 위협당할 때다. 역설적이게도 비극적인 순간일수록 삶에 대한 신뢰가 두드러진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극한의 상황일수록 삶에 대한 신뢰가 나타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받아들이는 힘. 1914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 여성인 에티 힐레숨이 1941년 3월부터 1943년 9월까지 기록한 일기가 가로막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똑똑하고 고민도 많던 그녀는 주로 연상이었던 연인들을 만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1년 융의 제자인 심리학자 줄리어스 스피어를 만나 심리 치료를 받았고 이후로 그녀는 그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만의 욕망을 따라 나가도록 권했고 성경의 복음서들과 성 어거스틴과 에크하르트의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힐레숨은 일기장에 그와의 관계 덕분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듯 하다고 적었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했다. 힐레숨은 순수한 삶의 기쁨 속에서 믿음을 키워갔다. 사랑하고 나누며 도움을 주고 끌어안으며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베스터보르크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시켰다. 이곳은 집결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아우슈비츠행 기차가 주기적으로 출발하는 곳이어서 홀로코스트의 대기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힐레숨은 다행히 붙잡히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그들과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 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집결지 유대인 구호대에 지원해 수용소 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이 스며들기를 바랐다. 가로막힌 삶에서도 모든 상처에 대한 진통제가 되고 싶다는 구절이 있다. 마침내 베스터보르크에 도착한 그녀는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곳에서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강제 수용된 모든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했다. 힐레숨은 특히 수용소 내 진료시설에서 구호 활동에 헌신했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일상을 견딜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이들을 보살피고 안심시켰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 엄마들이 더 이상 아이를 안을 수 없을 만큼 지치면 다가가 아이를 대신 돌봐주었다. 이곳의 생존자들은 이후 힐레숨에 대해 회상할 때 하나같이 그녀에게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는데 그것은 베스터보르크를 떠나는 열차는 모두 죽음으로 가는 편도 열차라는 사실이었다. 내게는 커다란 신뢰가 있다. 삶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아닌 최악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삶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다. 그녀의 편지와 일기로 가득한 이 책을 읽다 보면 28의 젊은 여성이 공포의 한복판에서도 삶과 신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어느 날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람과 인류를 모두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힐레숨이 삶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그저 삶의 전부를 받아들였다.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 상처투성이 발에 생긴 물집, 건물 뒤에 피어난 제스민꽃, 갖은 핍박, 헤아릴 수 없는 잔혹행위,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이루고 있다. 1943년 6월 8일에 쓴 그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하늘에는 새들이 가득하고 보랏빛 루핀꽃들은 평화롭게 흐드러지고 할머니 두 분이 괴짝에 걸터앉아 수다를 떨고 햇빛은 얼굴 위로 부서지고 있는데 우리의 눈앞에서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네요. 모든 일은 이토록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랑을 담아 에티로부터.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에 잘 지낼 수 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악과 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삶의 신비로움을 받아들였다. 아우슈비츠로 가기 며칠 전 일기에는 물론 전멸로 끝나겠지만 적어도 은혜로 따르자라고 적혀 있었다. 신뢰가 최고점에 달하면 더 이상 통제가 아닌 나보다 더 큰 존재를 향한 내려놓음의 형태가 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집에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하늘이 펼쳐진 모든 곳이 집이고 이 땅 위의 모든 장소가 집이 된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다시금 터져나오는 기쁨을 느끼는 것. 삶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조차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신뢰이며 삶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신감 수업.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신감은 무엇인가요? 실력을 쌓으면 얻을 수 있는 자신감. 불확실한 미래를 즐길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그치고 나의 가치에 집중할 때 얻는 자신감. 그리고 앙투안 레리스나 에티 힐레숨처럼 악과 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삶의 신비로움을 받아들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에 대한 신뢰이자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어떤 일 앞에서의 자신감이 아닌
괴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인생에 대해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